예, 저희가 앞서서도 어제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는 조은하 기자와 함께 어떤 경제계 반응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 단어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지 또 궁금해서 개인적인 뷰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파기환송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그 사건과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2심 재판 전부 다시 해라. 재판소에 다시 돌려보낸다. 파기환송입니다. 예. 오늘 나온 거 그거 이야기하러 나온 것이고요. 솔직히 관심사는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최순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삼성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2심에서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박근혜 최순실 각각 20년, 25년, 20년인데 개별 이 재판결에서 나타난 모순을 해결하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재판하세요라고 돌려보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거냐면은 자, 그 뇌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최순실은 87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근데 이재용은 승마에 관해서 36억만 줬다. 빼기 하면 51억 원이 빠지거든요. 51억 누가 줬어요? 김용래 앵커가 가져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이 모순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간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이 50억 미만이니까 집행유예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50억이 훨씬 넘네요. 실형을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기환송부터 정리하자면은 국정농단 사건 모두 파기환송 그리고 이재용 회장 뇌물액의 증가의 의미는 세 사람 2심부터 다시 재판해라 그리고 모두 87억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무죄라는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 해당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된다. 이것이 어제 재판의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얘기를 앞에서 해주신 것처럼 뇌물 공여액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이제 특가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파기환송됐으니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진짜 실형이 나오느냐 이거 하나일 테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제 2심에서는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승계 작업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좀 핫했거든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예. 뇌물 공여액 증가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2심으로 갔을 때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 재판 끝나고 나서 삼성 측의 그 변호사들이 따로 기자회견을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냐면은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죄에 무죄를 내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무죄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사가 무엇인가 감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만날 때마다 재단 출연해 주세요. 자꾸 뭐 지원해 주세요. 자꾸 이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국외 도피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거 강조한 것이고요. 향후에 지금 50억이 넘어갔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대략 뭐 이렇게 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예.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조은하 기자도 짚어준 것이 또 한 10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탕감받은 것도 있으니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승계 작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승계 작업이 인정이 됐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그래도 분식회계 때문에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조사를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그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사에 탄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으로 이어진 이 일련의 흐름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주가 보시면 왔다 갔다 하지만 저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승계 작업을 했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정이 났으니 이 상황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파고들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더 속도를 내게 될지 조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는 어제 선고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 부회장이 뭐 지방에 있는 공장들도 계속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 소식, 투자 계획들도 뭐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 갈까? 저도 따로 알아보면 예. 의견이 약간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 투자를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혹은 뭐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지금 상황인 만큼 투자 밀고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판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일신상이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당연히 투자를 비롯한 삼성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 근거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2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 부회장이 지금 당장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재판 끝날 때까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예. 1년. 1년이라는 상황이 이 시간 동안 양측,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길어질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회장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선고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더군다나 이 부회장이 이 상황의 거취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긴 시간을 갖고 신중히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최소 1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총수 부재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총수가 계속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아마 어제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투자를 구속은 아니니까 네. 사인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근데 당연하죠. 이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예. 옥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사인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긴급하게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이 기준금리 동결됐지 않습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호조에 따른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국 국채 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경제도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의 조정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 교육 위축의 영향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 여건을 내다보면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의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면서 0.6%에 머물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7월 중 0.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 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지겠으나 이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금년 1, 4분기 중 월 1조 원대에서 2, 4분기 중 월 5조 원대로 확대된 후에 7월에는 6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7월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추가 완화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제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금융 예, 이렇게 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현장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좌측 상단에 동결이라고 띄워드린 것만 가리자면 사실 이게 인하 이후의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동결 이후의 기자회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해야 되는 모든 상황이 있는 건데 다만 지난달에 한번 이미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이번에도 FOMC 회의 이전에 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울 테니 이번에는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으니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인하하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그 삼성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 연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급하게 좀 끊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려면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이야기한 거는 3년간 180조 투입해서 4만 명 직접 채용하겠다.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투입해서 1등 차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분야는 사실 뭐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은 총수가 부재하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어제 선고 이후에 또 관심이 됐던 게 롯데 쪽이거든요. 네. 신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안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뜨끔했을 거예요. 2018년 2월에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그 같은 해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고 풀려났죠.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결국은 집행유예로 그게 참작이 된 것이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모두 묵시적 청탁
부정청탁 인정됐고 명시적 부정청탁 증거 부족으로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신동빈 회장 쪽도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아주 심사숙고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삼심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롯데그룹 측도 어제 결과에 따라서 좀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측의 입장도 좀 알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먹거리를 통해서 특히 뭐 4차 산업혁명이랄지 특별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정부와 삼성이 그래도 같이 투자도 하고 예. 정부 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예. 박자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스탠스를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명백하게 삼권 분립된 나라에서 예. 사법부에서 결정 난 거고 거기서 죄를 묻고 단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계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부가 뭐 하냐? 삼성이 이렇게 중요한 기업인데 그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검찰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더더구나 더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제 말에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제 논리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판결을 내달라라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삼성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앞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투자에서도 약간 속도를 못 내고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는데 네. 정부 측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같은 기조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조로 갈 거고 그리고 삼성이나 롯데나 뭐 SK나 이런 대한민국의 초우량 대기업은요. 오너 빠진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들이에요. 단지 거기에서 오너의 영향력이 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산업에 대한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계속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을지 투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또 삼성의 판단들을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계 이슈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의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유환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